보통 분석하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본업인 철강 사업 자체가 완전히 저점을 갖다가 확인을 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올해 추가로 생길 영업이익을 갖다가 한 8,500억 원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철강 사업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하죠. 원자력 가격은 안정이 돼 있는데 그 철강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니 마진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정책적인 변수도 사실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가령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리튬이라든지 니켈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저리를 해준다거나 보조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뭐 또 특히 그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철강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않고 수소 환원 제철을 갖다가 국가 전략 기술로 이미 지정을 했어요. 투자 세액 공제를 갖다가 굉장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효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오르는 거는 사실은 리튬 사업의 가치예요. 리튬 사업의 가치.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점 한 7.5불 정도에서 지금 22달러까지 킬로그램당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게 최고점일 때가 얼마였냐? 85달러였어요. 85달러에서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7.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2달러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그 리튬 원가,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염호에서 생산하는 거는 한 5달러 정도. 그다음에 광석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가 보통 한 10달러에서 11달러 정도 봐요. 생산 원가를 넘어갔죠. 지금 22달러니까. 그다음에 기존에 24년 25년에 이제 생산했던 것들은 다 재고를 안고 있을 텐데 이게 가치를 갖다가 과거에는 재고 평가손으로 잡혔던 것들이 재고 평가 이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엇보다도 올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캐파가 전체적으로 얼마냐면 이게 9.3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계 한 4, 5위 규모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포스코의 어떤 밸류에서 전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리튬을 갖다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가령 알버말이라든지 SQM 같은 회사들의 주가는 거의 3배 이상 올랐죠. 그런데도 포스코 홀딩스는 전혀 오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리튬 사업의 BEP를 갖다가 27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로 봐야 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이제 그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램프업이 종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의 가치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올 2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도 강한 탄력성을 보이는 이유가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업체 중에서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야말로 미국 노출도가 좀 높아요. 가령 뭐 GM의 얼티엄 캠이라든지 그래서 양극재 부분에 약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작년에도 그렇게 좋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아니니까 올해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더 얼마나 양극재 부분에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뭐 일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왜 움직이냐? 바로 음극재의 가능성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음극재라는 게 뭐예요? 인조흑이온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천연흑이온 음극재에 비해서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요. 중국의 음극재 회사들이 덤핑을 치는 바람에 사실 가격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흑연 원강 자체는 모잠비크라든지 탄자니아에서 들여오고 그걸 들여온다고 해서 바로 음극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형 흑연을 만드는 단계인데 구형 흑연을 만드는 걸 갖다가 완전히 자립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구형 흑연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천연 흑연 음극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형 흑연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 끝나느냐? 27년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중국 음극재 기업으로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캐파가 가장 커요. 그 비중국이 아닌 기업으로서는 음극재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까지는 26년까지는 이 흑연을 내 공급망을 갖다가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도 IRA에서 일단 올해까지는 중국산 흑연을 써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올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산 음극재를 쓰게 되면 보조금 자체를 갖다가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굉장히 제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 아닌 그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은 어디냐?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 겁니다. 27년부터는. 그래서 테슬라가 포스코 퓨처엠한테 27년 3분기부터 음극재를 공급해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한 6,700억 원 정도 규모가 됐죠. 인조흑연 음극재도 만들어. 천연흑연 음극재도 만들어.
완전히 공급망을 갖다 내재화해서 국산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배터리 회사들이라든지 기존의 중국산에서 완전히 한국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완전히 피지컬 AI 기업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가겠다라는 거는 글쎄요 지금 포스코 그룹의 역량으로 봐가지고 그게 가능할지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기존에 그 포스코 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공장들 그러니까 포항 제철도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다 위험한 작업들이잖아요. 고루의 그 찌꺼기를 갖다가 제거한다거나 연주 공장 그 공정의 그 노즐을 갖다가 교체한다거나 하는 동안에 심심치 않게 그 인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쪽에 이제 산업용 로봇 더 나아가서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치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그런 어떤 고위험 고강도 작업을 갖다가 무인화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야스카와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로봇팔이라든지 제어기 모터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회사니까.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DX도 사실 뭐 소프트웨어 역량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두 회사가 손을 잡아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점점 뭐 전환을 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가령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물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뭐 제품 이송을 한다거나 포장 공정을 갖다가 자동화한다거나. 근데 어차피 앞으로의 어떤 그 제조업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공장의 모습은 좀 더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일단 그래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사실은 뭐 피지컬 AI로 완전히 전환을 한다라기보다는 자체 공장들을 갖다가 일단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일본 기업하고 손을 잡고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은 있겠죠.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생산성을 갖다가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율이라든지 생산성 자체를 인력의 어떤 사용 뭐 이런 것들도 좀 줄이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떤 공장이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정인함 회장이 생산 원가를 1조 원 정도 줄이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는 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전혀 리튬 사업의 어떤 밸류 자체가 가격에 녹아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갖다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주가는 얼마든지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릴레이팅의 어떤 지금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철강이라는 성숙 산업에서 일종의 리튬 사업으로 간다는 건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다가 그 회사 본질 가치에 담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버말 주가가 25년 4월에 50달러였어요. 지금 얼마냐? 177달러입니다. 신고가 계속 쓰고 있거든요. SQM이죠. 2위. 이게 50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수준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동안에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계속해서 짓눌리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요 근래 이제 조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캐파가 9.3만 톤이에요.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 좋은 그 생산 원가가 낮은 어떤 코스트가 낮은 그 리튬을 갖다가 생산을 해내고 있거든요. 염호 아르헨티나 염호에 생산하는 거는 4, 5달러밖에 안 돼요. 생산 원가가. 그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갖다가 점토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생산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호주 리튬 광석에서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광석에서 추출하는 것도 생산 원가가 제가 알기로 한 11달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경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9.3만 톤 올해 이제 그 완전히 램프업이 끝나서 9.3만 톤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돼요. 세계 한 4위에서 5위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투자자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그룹주에서도 가능성 있는 뭐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오션이라든지 뭐 등등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로봇 밸류체인으로 다 묶여 있잖아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올라가는 이유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씩을 하고 있는 거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내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숙 산업을 넘어서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가는 그 그룹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원료부터 가령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하고 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탈중국망 그걸 갖다가 거의 완벽하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왜 메탈 가격이 오르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반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레깅 효과라고 해서 어느 정도가 올라줘야지만 판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의 어떤 주가가 릴레이팅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낮아진 판가가 올라가는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수주 계약들이 공시가 돼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삼원계에서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LFP 양극재 분야에서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이미 우리나라 양극재 업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한테 다 샘플을 갖다가 주고 양산 바로 직전 단계예요. LFP 양극재도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무정부채 그 LFP 양극재 양산 준비를 거의 다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들 다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산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 계약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정도 준비는 다 돼 있는데 LNF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수주 계약들이 올 1분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바닥은 일단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종목에 따라서는 배 이상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기간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거쳐야지 다시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연이어서 뭐 지난 연말에 일종의 뭐 악재라는 게 폭탄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든지 시장은 사실은 이제 숫자가 아닌 그 너머를 이미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의 어떤 주요 소재가 되는 메탈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에서 지금 한 킬로그램당 한 7.5달러에서 지금 한 21달러, 22달러까지 순간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니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업체에 대한 어떤 호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이제 그 반내권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공급 개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종의 그 무분별한 어떤 공급, 가령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니켈이 됐든지 아니면 기타 소재들이 됐든지 간에 구조조정을 일종의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그 리튬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그 다음에 심지어 배터리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호재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이제 수출 규제까지도 하고 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 부가세 환급을 갖다가 올 4월 1일부터는 상당 부분 이제 줄이면서 올 4월 1일부터 그다음에 27년 정도가 되면은 부가세 환급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일종의 그 배터리의 어떤 공급 자체, 공급량 자체도 일종의 조절하는 양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탈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종의 레깅 효과는 있겠지만 소재 가격들의 어떤 판가,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원재료, 원료의 가격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걸 이용하는 이제 양극재라든지 기타 등등등 전해까지 해가지고 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좀 긍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한 2분기 정도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는 EV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가트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글로벌 EV 시장이 연 한 30%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있는 거니까 뭐 미국을 제외하면 EV 시장도 확대가 될 거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EV 시장 자체는 약간 둔화가 되겠지만 그 시장을 갖다가 훨씬 넘어서는 물량 자체가
ESS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K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은 이제 P와 Q가 동반 상승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장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가장 가격 탄력성이 좋죠.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 거의 뭐 한 14% 정도 하루에 오른 폭이 있었는데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면은 그동안 손실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BEP 지점에 거의 다 다르잖아요. 약간의 수익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털고 나가는 물량이 그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가격은 탄력성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2차 전지가 뭐 급락한 거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과거의 그 경험 자체가 사실 얼마 전의 경험이니까, 폭락하던 경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의 어떤 본격적인 어떤 반등 이런 걸 갖다가 머뭇머뭇거리게 한다. 근데 이런 경우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그 반도체 업종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삼성전자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저는 일종의 철학 용어지만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밑에서 이제 사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LG 엔솔이 그 EV 쪽은 없다라는 말은 글쎄요,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일반적으로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반대의 현상들도 지금 서서히 보이고 있거든요. 가령 뭐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재개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의외로 미국에서 전기차가 32종이나 나와요. 근데 그 32종이 나오는 것 자체는 그 과거에 이제 전기차를 막 쏟아냈던 그 OEM들이 아니라 과거에 전기차를 그렇게 안 냈던, 가령 뭐 벤츠라든지 혼다라든지 일본계 회사들이 이제 올해 전기차를 많이 쏟아내거든요.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LG 엔솔의 배터리가 다 탑재가 돼요. 올해 32종의 전기차가 신규로 출시가 되는데 그 중에 25종이 K 배터리를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EV 시장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ESS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작년에 미국의 ESS 시장 규모가 60기가와트여야 되는데 올해 한 100기가와트 정도로 성장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산 배터리들이 LFP ESS 배터리가 북미 시장을 장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는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세도 관세지만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산을 쓰면 안 돼요. ESS 사업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걸 만드는 족족 다 쇼티지가 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지금 ESS 캐파를 어느 정도 잡고 있냐면은 한 50기가와트 정도 잡고 있거든요. 작년에 7, 8기가와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배로 늘어나는, 그 부분이 거의 다 쇼티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새롭게 뭐 추가되는 부분은 EV 플러스 ESS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 자체는 전기차의 한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20대가 생산이 돼가지고 풀려야지만 전기차 한 대 생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 배터리 출하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씩 그 뭐라고 할까요? 생산이 되면서 배치는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는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그게 이제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도 될 수가 있고요. 현대차의 모셔널, 이번에 CES 2026에 나왔던, 그다음에 웨이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로보택시잖아요. 그거는 자율주행차고 전기차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 탑재되는 그 배터리 양은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게 그 삼성 SDI가 1차 입찰에서는 한 80%를 가져갔어요. 나머지 20% 정도를 LG 엔솔이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거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격을 갖다가 굉장히 상당히 낮췄다라는 점이 뭐 주요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는 ESS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생산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삼성 SDI밖에는 없었어요. 3원계지만. 근데 이제 2차 입찰부터는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가격 지수가 한 50% 정도가 되고요. 일종의 비가격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가령 뭐 화재 안정성이라든지 뭐 국산 배터리 사용 여부 등 이게 한 50% 정도를 장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 오창에서 LFP ESS 배터리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그 캐파를 갖다가 그 구축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SK온도 서산에다가 캐파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에요. 본격적인 생산은 한 27년부터 될 건데 차 지금 입찰을 해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납품되는 시기가 27년이니까 그때까지는 양사도 국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사공이 국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자체는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3원계냐 아니면 LFP ESS 배터리 중에서 어떤 게 더 화재 안전성에 좋냐라는 거는 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LFP ESS 배터리가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는 3원계보다는 좀 뛰어나다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입찰은 사실은 안개 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누가 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2038년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중앙 공급 계약 시장이라는. 그러면 이게 연평균으로 따지면 2.7조 물량이에요. 연평균. 올해도 이게 1차거든요. 2차는 또 하반기에 입찰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년 2.7조 원 정도 되니까 지금 배터리 그 3사로서는 이게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첫째. 지금같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가동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셀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에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BESS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설계하고 그걸 갖다가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까지 전부 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굉장히 경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에 그 단순히 셀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BESS 사업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레퍼런스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LFP ESS 배터리를 갖다가 마침내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령 뭐 해외에서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3사 중에 어느 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시장에서의 어떤 ESS 설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셀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그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38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매년 2.5조에서 2.7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 자체도 적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북미향 매출 비중이 이렇게 사실 썩 높지는 않아요. 특히 포드 향으로는 이게 SK온에 간접 납품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K온이 이제 주로 공급하라는 데가 현대차 이쪽 물량이잖아요. 포드는 뭐 전기차 배터리를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갔겠어요. 글로벌 SK를 갖다가 서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파기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포드 자동차가 잘 나가가지고 전기차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팍팍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령 뭐 물량이 갑자기 끊긴다라고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점을 갖다가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를 갖다가 만들어봐야 북미 시장에서 기존에 했던 건 F150 라이트닝 정도인데 그게 몇 대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끝나가지고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 BM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에코프로가 헝가리 데브리첸에 지금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올 1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유럽 시장 괜찮잖아요. 그럼 거기선 어디한테 그 공급을 지금까지 했느냐?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SK온 쪽에 했거든요. 근데 그쪽 물량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다른 공급원, 기존의 삼성 SDI라든지 SK온 이외에 다른 공급처랑 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요, 그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처럼 에코프로 BM이 가령 포드 전략 수정으로 인해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어려울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왜 에코프로 BM의 경쟁력이 있냐면은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양자 원가 경쟁력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의 원가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그 에코프로 BM의 양극재의 어떤 품질 자체는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싸. 다른 OEM들이라든지 다른 배터리사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다른 고객사들하고의 새로운 수주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증권사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이제 좀 탑픽으로 꼽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좋은 점은 있겠죠. LNF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거기에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는 LFP 양극재를 갖다 제일 먼저 양산을 하겠다고 지금 양산 캐파를 갖다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정도 되면 양산 캐파가 일부 이제 완비가 되니까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 중에서는 LFP 양극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생산하는, 그러니까 양산 단위로는 제일 먼저 생산하는 회사가 될 테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발행한 물량들이 행사 가격이 거의 5만 원 정도니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하나요? LNF 그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 신주 인수해가지고 시장에 팔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버행 이슈가 있다는 거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다. LNF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일단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시총 자체가 작잖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4조 6천억 원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LNF가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물론 양사의 이제 캐파 그 양산 캐파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점에 증권사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증권사는 아무래도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보고 사라고 하면은 저는 에코프로 BM에 더 방점을 둬요. 예.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팔 때가 아니다. 과거 2, 3년 전에 막 2차 전지라는 말만 달면은 폭등하던 모든 전 종목이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이런 쪽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야말로 그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IRA라든지 이런 쪽에 완전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굉장히 겉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뭐 성장을 할 거고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 범위를 갖다가 좀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업을 갖다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고비도 뭐라고 할까 견뎌왔는데 이제 와서 글쎄 약간의 어떤 가격 변동이 흔들린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제 투자 방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리치캠프 신간 진짜 블록체인, 미래 금융산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알아야 진짜 코인을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송복은 리더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이해하기 쉬운 진짜 블록체인. 주요 대형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